암 검사 받으러 왔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겨서 검사가 많아도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5년간 취재하면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몸 안에 있는 암을 찾으려 검사를 하다가 사람을 먼저 잡은 경우입니다. 특히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위험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국제의학계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73세 박영철 씨를 처음 만났어요. 박 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혼자 장을 보고 손자 손녀 돌보는 것도 거뜬했죠. 특별한 증상은 없었어요. 숨이 차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한번 정밀하게 검사 받으세요. 그 말에 박 씨는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CT를 찍으셨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내시경도 했습니다. 결과지가 나왔어요. 폐에 작은 결절이 보입니다. 크기는 5 정도고요. 아마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박 씨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 암 아닐까? 6개월 뒤 다시 CT를 찍었어요. 크기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괜찮으실 겁니다라고 했지만 박 씨 마음속엔 불안이 계속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쪽에도 작은 낭종이 보이네요. 이것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 6개월이 지나고 또 검사를 했어요. 이번엔 MRI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쓰는 과정에서 박 씨는 갑작스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회복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한 달 넘게 입원했죠. 퇴원할 때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검사 안 받을 걸 그랬어요. 제가 박 씨 이야기를 드린 건 이게 드문 사례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흔해서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70대 초중반, 후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 한마디에 검사를 받고 그 검사가 또 다른 검사를 부르고 결국엔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폭포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검사 하나가 연쇄적으로 다른 검사들을 끌어들이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 폭포는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70세 이후엔 더 거세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니어님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70세가 넘으면 정밀 검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70년, 80년을 쓰다 보면 여기저기 흔적이 남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폐에 작은 반점이 보일 수도 있고요. 간에 물혹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갑상선의 결절이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뼈가 약간 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신 의료 장비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냅니다. 아주 정밀하게요. 문제는 그걸 찾아낸 다음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사람의 몸을 오래된 고택에 비유하는 겁니다. 100년 된 한옥을 생각해 보세요. 기둥에 금이 가 있을 수 있고 벽에 얼룩이 있을 수 있고 문틀이 약간 비뚤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집이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고 사람이 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건 낡은 것이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최첨단 장비를 들고 와서 그 집을 정밀 진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무에 벌레 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 기둥에 미세한 균열이 보입니다. 이 벽돌은 습기에 약해져 있습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오래된 고택과 비슷해요. 여기저기 흔적은 있지만 그게 곧 위험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최신 의료 장비가 그 낡음을 전부 이상 소견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CT와 MRI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일 단위로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기계들은 한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병과 그냥 지켜봐도 되는 노화 현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기계는 그저 다른 것을 찾아낼 뿐이에요. 그게 위험한 건지 무해한 건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73세 어르신의 폐에서 오 크기의 작은 결절이 보였어요. 99% 확률로 양성일 겁니다. 하지만 1% 확률로 암일 수도 있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추적 관찰해 봅시다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의 의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게 암이었는데 놓쳤다면 그건 의료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의사가 나쁘거나 과잉 진료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추적 관찰을 하려면 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검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이상 소견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해지죠. 이게 제가 말한 폭포 효과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영제 알레르기, 내시경중 출혈, 생검 후 감염, CT 방사선 노출 누적. 젊은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는 일들이 70세 이후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정 나이 이후엔 어떤 검사들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죠. 왜일까요? 박영철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박 씨의 폐 결절은 결국 양성이었습니다. 간 낭종도 그냥 무록일 뿐이었고요.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 씨는 1년 넘게 불안에 시달렸고 조영제 부작용으로 한 달을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박 씨 본인이 말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씁쓸한지 아시겠죠? 건강을 지키려고 한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겁니다. 시니어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검사를 절대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피가 나오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증상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검사들이 70세 이후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밀 검사일수록요. 이건 박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은 찾아내는 것엔 아주 뛰어나지만 지켜보는 것엔 익숙하지 않아요. 더 많이 검사하는 것이 곧 더 좋은 의료라고 여겨지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때론 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엔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되는 검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제의학계에선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이 나이 이후엔 이 검사는 권장하지 않는다. 증상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기준들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의사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보호자는 혹시 모르니까 해봅시다라고 하기 쉽죠. 결국 어르신들만 그 사이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니어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세 이후엔 도움보다 해가 되는 검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병원에서 가장 흔히 권하는 검사 5가지를 짚어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셨죠?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들입니다. 병원에 가면 기본 검사로 소변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종합검진이나 입원 전 검사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검사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입니다. 시니어님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무증상 세균뇨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변에 세균은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열도 안 나고 통증도 없고 소변 볼 때 불편함도 전혀 없는데 검사상으로만 세균이 나오는 거죠. 이게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겐 아주 흔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방광과 요도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세균이 있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균이 나왔으니까 항생제 드세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증상도 없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내 세균이 망가집니다. 설사가 나고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죠. 더 큰 문제는 내성이에요. 항생제를 불필요하게 쓰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항생제가 안 듣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취재한 한 어르신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71세 여성분이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소변 세균이 나왔대요. 아무 증상 없었어요. 그런데 항생제를 일주일 먹었고 그 후 한 달 동안 설사로 고생했습니다. 체중이 5kg나 빠졌고 기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죠. 그렇다면 언제는 예외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고열이 나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이런 명확한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가 필요해요. 증상이 없다면 세균이 나와도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심전도 검사도 기본 검사로 많이 하죠. 특히 수술 전이나 건강검진에서요. 그런데 70세 넘어서 심전도를 찍으면 대부분 정상이라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심장도 나이를 먹거든요. 심장 근육이 조금 두꺼워지고 전기 신호가 조금 느려지고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그런데 심전도 기계는 이걸 이상 소견으로 찍어냅니다. 빨간 줄이 그어지고 결과지에는 부정맥 의심, 심실 비대 소견 같은 무서운 말들이 적혀 있죠. 의사는 이렇게 말해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심장 초음파나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요. 그럼 또 검사가 시작됩니다. 심장 초음파를 찍고 24시간 홀터 검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운동부와 검사까지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이상 소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하고 심한 경우 불필요한 시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남성 어르신은 이런 케이스였어요. 건강검진 심전도에서 부정맥 의심 소견이 나왔는데 본인은 가슴 두근거림도 없고 숨차는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검사를 하다가 부정맥 약을 처방받았고 그 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결국 약을 끊었고 지금은 아무 치료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 예외일까요? 이것도 간단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이 느껴지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다면 심전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도 대부분은 그냥 지켜보는 게 맞아요.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죠.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MRI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MRI를 찍어요. 결과가 나옵니다. 디스크가 있네요. 퇴행성 변화도 보이고요. 시니어님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 넘어서 척추 MRI를 찍으면 이상 소견이 안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가 좁아져 있거나 뼈가 자라나 있거나 뭔가는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노화거든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척추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문제는 MRI를 찍고 나면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구나. 내 척추가 이렇게 좁아져 있구나. 그럼 불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통증을 더 키우기도 해요. 실제로 의학 연구를 보면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 중 MRI를 찍은 그룹과 안 찍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안 찍은 그룹이 더 빨리 회복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MRI를 찍으면 불필요한 수술이나 시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제가 만난 72세 여성 어르신은 이런 경우였어요. 허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었고 디스크 돌출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신경주사 치료를 권했고 3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엔 수술을 권유받았죠. 하지만 어르신은 수술을 거절하고 대신 물리치료와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통증은 거의 사라졌어요.
수술 없이요. 그럼 언제 MRI를 찍어야 할까요? 이것도 기준이 명확합니다.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다리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런 응급 상황에서만 MRI가 필요해요.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MRI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성 어르신들 특히 주목해 주세요. 건강검진에서 PSA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죠.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예요. 그런데 이 검사가 70세 이후 남성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암은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이거든요. 대부분의 70대, 80대 남성은 전립선암 세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전립선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전립선암을 갖고 죽는다. 그만큼 느리게 진행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PSA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 검사를 권유받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 암세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원래 있으니까요. 그럼 수술을 권유받죠. 전립선 적출 수술이요. 문제는 이 수술의 부작용입니다. 요실금이 생길 수 있고 성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암이 실제로 생명을 위협했을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만난 76세 남성 어르신은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조직 검사를 했고 암이 발견됐어요. 의사는 수술을 강하게 권했지만 어르신은 거절하고 적극적 감시를 선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암은 거의 자라지 않았고 어르신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수술을 했다면 지금쯤 요실금으로 고생하고 계셨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을 아는 것과 더 오래 사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70세 이후엔 전립선암을 찾아내는 것보다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자주 권유받는 검사죠. 5년에 한 번은 받으세요. 용종이 있으면 암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젊을 때는요. 하지만 70세 이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75세에 용종을 발견했다면 그게 암이 되려면 85세는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고령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에겐 별일 아니지만 70세 이후엔 이런 합병증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검사에서 용종이 여러 개 나왔다면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피가 섞인 변이 나온다면 당연히 내시경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전 검사가 깨끗했고 증상도 없다면 75세 이후엔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니어님들 여기까지 5가지 검사를 짚어봤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1. 증상 없는 소변 세균 검사. 2.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 3.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MRI. 4. 고령 남성의 전립선암 PSA 검사. 5. 70세 이후의 대장 내시경. 이 검사들은 젊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70세 이후엔 방패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들은 폭포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검사 하나가 또 다른 검사를 부르고 그게 또 다른 치료를 부르고 결국엔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고령자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검사를 거절하는 것이 무지가 아니라 판단이라는 거예요. 시니어님들은 검사를 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증상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검사들은요. 시니어님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검사를 줄이라고? 그럼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지? 병원을 멀리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더 많이 검사할수록 안전하다는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그 반대였죠. 70세 이후엔 검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검사를 줄이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관점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병원은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다친 사람을 살리고 급성 질환을 치료하고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곳이죠. 응급 상황과 치료에 있어서 병원만큼 강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노년의 건강은 관리와 선택의 문제거든요. 모든 이상을 찾아내는 것이 반드시 오래 사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검사와 치료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력을 빼앗고 불안만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70세 이후엔 병원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할 필요는 없지만 의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취재 끝에 3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메모 준비하셨죠?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니어님들 대상포진 걸려보신 분 계세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불에 댄 것처럼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심하면 몇 달씩 신경통이 남아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정말 지독합니다. 진통제도 잘 안 듣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그런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있어요. 대상포진 백신,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 특히 대상포진 백신은 50세 이후라면 반드시 맞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좀 들긴 해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죠. 하지만 CT 한 번 찍는 비용이랑 비슷합니다. CT는 사진 한 장이지만 백신은 고통을 막아주는 거예요.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일까요? 고령자에게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보다 아예 안 걸리는 게 낫잖아요. 불필요한 검사 한 번 줄이고 그 돈으로 백신 맞으세요. 그게 진짜 건강 투자입니다. 시니어님들 70세 이후 건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근육입니다. 검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근육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면 기운이 없어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골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누워 지내게 되고 근육은 더 빠지고 악순환이 시작되죠. 이걸 막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에요. 단백질은 고기, 계란, 두부,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고기가 부담스러우면 계란찜이라도 좋고 두부 한 모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루 20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해요. 영양제 10가지 먹는 것보다 고기 한 점 더 드시고 20분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만들어져요. 70세든 80세든 근육은 자극을 주면 다시 생깁니다. 이게 진짜 건강 투자예요. 시니어님들 제가 검사를 줄이라고 했지만 딱 하나만 예외가 있어요.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건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돼요. 65세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대동맥류가 뭐냐면 뱃속 큰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터지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성,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위험도가 높아요. 이 검사는 초음파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5만 원 정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하면 평생 안심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득이 실보다 훨씬 큰 검사입니다. 65세쯤 딱 한 번 받아두세요.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권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니어님들이 꼭 물어봐야 할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로 제 수명이 실제로 늘어납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해요. 검사가 병을 찾는 건 맞지만 그게 꼭 수명 연장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특히 70세 이후엔요. 두 번째 질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어떤 검사나 치료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5년,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75세라면 그 효과를 보기 전에 다른 이유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검사나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 지금 안 해도 나중에 증상 생기면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질환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치료해도 늦지 않아요. 특히 천천히 진행되는 병들은요. 굳이 증상도 없는데 미리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꼭 기억하세요. 질문은 무례가 아니에요. 노년의 생존 기술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73세 박영철 씨 기억하시죠? 폐 결절 때문에 1년 넘게 불안에 시달리고 조영제 부작용으로 한 달을 입원했던 분이요. 제가 최근에 다시 만나봤어요. 박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박 씨는 더 이상 추적 검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증상이 생기면 그때 오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지금 박 씨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손자 손녀 돌보고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셨어요. 박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사를 끊었더니 오히려 살 것 같았어요. 불안도 사라지고 기운도 나고 밥맛도 돌아오더라고요. 검사를 줄인다고 해서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리듬을 되찾고 표정이 밝아지고 일상이 회복되는 거죠. 시니어님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할게요. 첫째, 70세 이후 증상 없는 검사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를 거절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셋째, 병원비보다 생활, 예방, 근육이 노후 건강을 지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니어님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에요. 세월을 견딘 기록입니다. 주름과 변화는 병이 아니라 훈장이죠. 70년, 80년을 살아온 몸이 완벽할 순 없어요. 여기저기 흔적이 남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곧 위험을 의미하진 않아요. 몸을 믿어주는 순간 몸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몸을 괴롭히지 마세요. 증상이 없다면 그냥 지켜봐 주세요. 단백질 드시고 걷고 백신 맞고 잠 잘 자고 웃으면서 사세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시니어님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전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시니어님들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